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서 제가 준비한 발표문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빠르게 읽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DNA 은유적으로 쓰긴 했지만 어쨌든 그 DNA라는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을 드라마의 본질과 연결시켜보려는 시도는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DNA가 이중 나성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 생각까지 나서 소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네, 드라마의 본질에 대한 논의는 크게 이론적 연구와 역사적 연구로 나누어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은 드라마적인 것의 미학을 서사문학, 에픽과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기술한 최초의 본격적인 드라마 이론으로 이후 장르 시학의 전범이 되었죠. 반면에 사실의 수집과 분석을 바탕으로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유기적인 상관관계를 밝히는 역사적 연구는 역사가 드라마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어 왔습니다. 다분히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연극하게 양대 산맥을 이루던 두 연구 방식은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제가 갖고 있는 텍스트랑 좀 달라가지고요. 전격적인 연대와 융합의 길로 접어듭니다. 이제 신역사주의라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텐데요. 이론도 결국 역사의 산물이고 역사 역시 특정한 관점, theory라는 것의 theo가 theater처럼 to see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관점을 통과한 결과물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보니까 제가 이제 늦게 와서 듣지는 못했는데 오늘 스촌디 이름이 여러 번 언급된 것으로 아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이론과 역사의 융합을 예리한 통찰력으로 선취한 예로는 루카치와 스촌디가 있습니다. 이들은 현대 드라마를 구별짓는 미학적 특징을 전승된 형식과 현대인의 경험이 충돌하면서 발생한 드라마의 위기에 대한 현대 작가들의 대응 방식에서 찾습니다. 동시에 이를 개별 극작가의 독창적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패러다임 변환으로 읽어냄으로써 초역사적인 장르 시학과 역사적 조건이라는 대치 관계를 변증법으로 통합합니다. 20세기 중반 스촌디와 루카치는 현대 드라마의 유전자, 전승된 형식이 현대라는 새로운 환경과 만나 이루어낸 변증법적 통합으로 읽어냈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드라마는 어떠합니까? 언택트 시대의 드라마를 거의 독점하고 있는 것은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플랫폼들이죠. 언택트 시대에도 양세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드라마는 여전히 대중의 오락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죠.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무제한으로 모든 기기에서 볼 수 있는 OTT 드라마의 정반대편에 연극이 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저는 드라마 연극 퍼포먼스를 하나의 그 연속점으로 보면서도 제가 위치한 연극을 하는 중심점으로 그것이 드라마와 차별되는 지점 또 퍼포먼스와 차별되는 지점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과 장소에서 실시간 대면으로 단 한 번만 존재하는 공연 예술은 물론 똑같은 퍼포먼스라도 매회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장 컨택트한 예술이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연극, 퍼포먼스가 얽혀있는 현재의 복잡한 지형 속에서 각각의 고유성과 경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공연 예술 전반에 건강하고 생산적인 풍토와 환경, 제가 진화를 얘기하기 때문에 계속 환경을 읽으면서 좀 이렇게 밑줄을 긋는 식으로 읽고 있는데요. 조성할 수 있을까? 본 발표는 이 같은 질문을 가지고 드라마의 본질에 대한 지금까지의 제가 영문학 쪽에 있기 때문에 영문학 이론적 접근, 또 역사미학적 접근, 또 극장주의적 접근을 살펴보고 드라마, 연극, 퍼포먼스라는 키워드를 통해 거칠게나마 드라마의 본질과 그 역사적 진화의 궤적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드라마는 약간 오늘 얘기한 것처럼 약간 광의의 드라마, 그 양세라 선생님 그 발표를 들으면서 과연 드라마적인 것과 드라마, 그러니까 더 드라마틱하고 드라마, 사실은 비극적인 게 비극은 아닌 것처럼 하지만 그렇다고 그 결계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잖아요. 드라마적인 건 결국 드라마에서 간 것이고 드라마적인 것의 총합이 다시 드라마로 피드백되는 것이기
하지만 드라마는 굉장히 광의의 드라마, OTT 다 포함하는 그런 드라마고 퍼포먼스라는 또 다른 한편의 익스트림에서는 우리가 셰크너가 얘기하는 퍼포먼스, 굉장히 광의의 퍼포먼스죠. 직업도 퍼포먼스고, 하지만 연극이란 제가 서 있는, 제가 스스로 포지셔닝하는 것은 역시 공연 예술로서의 드라마, 그러니까 무대를 위한 스크립트로서의 드라마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는 점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문학이론적 접근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제가 이제 괄호에 이 문학이론적 접근의 키워드를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미메시스와 카타르시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그것들이 수렴되는 장소 아니면 공통 분모로 잡아볼 수 있는 것이 미메시스와 카타르시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영문학 분야에서 이제 드라마 이론을 가르칠 때 사실 꼭 영문학 분야가 아닐 것 같아요. 드라마 장르 시학의 첫돌을 놓은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시학에서 드라마를 한마디로 정의할 때 imitation of action, 행위 모방으로 정의를 하는데,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의 어떤 특이점을 얘기할 때 일종의 포일, 보색 대비로 같이 하는 것이 이제 플라톤인데, 이 미메시스라는 개념을 먼저 사용한 것은 플라톤이었고요. 플라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다양한 방식 중에서 모방, 미메시스는 실제로 몸을 가지고 재현하는 그 드라마를 가장 열등하고 위험한 장르로 치부를 하죠. 이데아의 복제인 우리의 경험 세계를 또다시 모방함으로써 진실에서 두 번이나 멀어진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건 진실과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진실처럼 몸이라는 감각과 감정을 조정하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하다. 모방이 만들어낸 허상이 관객으로 하여금 이성이 아닌 감정을 먼저 쓰게 하고 그것을 과도하게 자극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것이 플라톤의 이원론이지만 사실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놀랍고 독창적인 이론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험 세계 외부의 순수 관념의 세계를 상정한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죄송합니다. 이론은 이후 기독교의 이원론적인 세계관으로 진화하면서 서구 정신의 근간을 이루게 되죠. 흥미로운 점은 예술적 재현에 대한 반감과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현대미학 역시 플라톤의 관점과 묘하게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미메시스의 어떤 메이킹, 창조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그가 이제 비극을 정의하는 그것을 한 문장으로 제가 요약을 해봤어요. 비극은 진지하고 완결된 행위의 미메시스. 그죠? 아무 행위가 아니라 진지하고 완결된 행위. 어떤 사건이냐면 동정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사건. 어떻게 서술이하는 행위로 제안함으로써 무엇을 위해서 카타르시스를 성취하는 장르입니다. 이때 모방, 다시 말해서 미메시스는 수동적 거울이 아니라 아직 성취되지 않은 어떤 상태로 가는 과정 또는 운동의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저의 해석이 이제 개입된 거기도 한데 미메시스를 현 상태 그대로 as they are의 재현이 아니라 as they ought to be를 형상화한다고 분명하게 시학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무대 위의 미메시스가 일치하지 않나요? 그 일치하지 않은 간극이 뭔가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계속적인 생성의 과정에 놓이게 하는 동력으로 미메시스가 작용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 어줍지 않게 과학 용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쓰진 않았지만 이제 연력학이라는 게 있어서 뭔가 온도의 차이가 나거나 밀도의 차이가 나거나 차이가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든요. 차이가 일종의 엔트로피를 만들어낸다고 할 때 무대 위의 것이 현실 그대로의 모사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간극과 거리 때문에 어떤 운동성을 만들어내지 않나. 따라서
연극의 미메시스는 왜냐면 as they ought to be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시대마다 다르고 그 현실 경험에서 나온 어떤 해석이나 판단일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연극의 미메시스는 작가 개인의 자유로운 창조라기보다 주어진 역사적 조건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물이고, 현실과 예술이 서로를 반영하고 구성하는 상호 대기의 과정을 이끌어가는 매개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중요한 드라마 요소로 꼽은 플롯은 그 작가가 경험을 통해 파악한 현실의 내재적 구조를 담고 있는 미학적 형식으로 단순한 거울이 아니라 일정한 질서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죠. 그것은 이제 뭐 implied intention, 의도된 어떤 의도를 품고 있는 것이 드라마 텍스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구구절절 설명하기보다는 그 드라마의 플롯과 여러 가지 스타일을 통해서 그 의도가 관객에게 형성될 수 있게, 성취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드라마 텍스트라고 본다면, 그 플롯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일정한 질서 방향성은 그 다음에 올 현실을 구성하는 인자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질서라는 것은 제가 위라고 보면 이데아일 수도 있고, 또 현대 비평으로 보면 이데올로기라고 보기도 하는데, 위로부터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 스촌리가 말한 바와 같이 역사의 토연과 현실의 공기 속에서 결정된다. 제가 결정을 한자리도 잘 모르면서 쓴 이유는 decision이 아니고 decide 되는 것이 아니라 precipitation, 그러니까 화학 용어입니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니고 스톤리가 썼고요. 기체나 액체로 유동적인 상태에 있다가 특정 형태로 어떤 연결되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그 결정의 과정이 당대의 이데올로기나 권력구조에 의해 주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은 이들로부터 연역되거나 재단되기도 하지만 특정 상황 속에 존재하는 개인 또는 집단의 개체성에 의해 변형되고 구성됩니다. 예술의 역설은 그 개체적 인간 또는 집단의 구체성 속에서 보이는 현실의 대안을 상상한다는 데 있습니다. 역사와 개인, 보편성과 구체성이 치열하게 만나서 연속적인 되기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미메시스, 제가 위에 얘기한 것처럼 운동에너지,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제가 아닌 변형을 배티하고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비극의 궁극적 효과로 카타르시스를 지목한 것은 과도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비극을 사회로부터 추방해야 한다는 플라톤의 주장에 대한 정면 대응으로 봐야 합니다. 시학에서의 설명이 매우 단편적이어서 카타르시스의 의미가 모호한 상태로 남아있긴 하지만, 카타르시스는 불필요한 감정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플라톤은 그렇게 생각했죠. 감정을 통해 감정을 다스리는 일종의 동종요법이죠. 제럴드 엘제는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는 지점이 관객의 심리가 아닌 그게 플롯 내부이며, 이를 통해 파국의 하강력이 조절되면서 파국 자체를 균형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관객의 비극적 경험의 종착지가 카타르시스 자체가 아닌 그 이후에 오는 균형 속의 통찰이라면, 카타르시스는 흔히 얘기하듯 purification, 정화라기보다는 이를 겸유한 clarification, 명료화이며, 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좋은 플롯의 특징으로 꼽은 명징한 인식, 즉 아나그노리시스와 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미메시스의 성격과 기능에 대해서는 매우 상반된 입장을 견지했지만, 미메시스가 드라마의 본질이다, 드라마 경험의 본질이다 라고 보았던 것, 또 그러한 생생한 몸의 체현이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감정적 효과를 미메시스의 특징으로 특정했다는 점에서는 일치합니다. 스톤리에 의하면 17세기 신고전주의 드라마 역시 르네상스라는 시대의 공기 속에서 응결된 형식입니다. 중세적 세계관이 붕괴되고 다시 인간이 중심이 되는 르네상스의 세례를 받은 신고전주의의 소위 절대 드라마, 스톤리는 그것을 대문자 D로 표현을 하고 있죠. D 드라마 속 인간은 신이 아닌 다른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아를 확인하고 존재 이유를 발견합니다.
인본주의적 사고가 대화 중심의 드라마 형식으로 은결되면서 고전 비극의 코러스, 프롤로그, 에필로그가 사라지고 오로지 인터퍼스널, 인간 상호 간 대화에 초점이 맞춰지죠. 이때 예술은 신이 아닌 광의 개념의 자연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죠. 햄릿이 얘기한 것처럼 The Mirror of to Nature, 그 거울 속 주인공은 다름 아닌 인간 자신이었습니다. 자, 이 시기에 영미권에서 드라마 시작에 초석을 마련한 사람은 필립 시드니입니다. 그때가 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는데 영국 최초의 대중극장이 문을 열면서 엄청나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청교도주의자들이 연극과 극장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스티브 거슨이 The School of Abuse라는 반연극주의 팜플렛을 발표하면서 당대의 기관 시인인 필립 시드니에게 헌정을 하죠. 그러나 시드니는 이에 부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 대한 반박으로 The Defense of Poesy, 시의 옹호를 발표합니다. 시드니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인용하면서 비극이 우월한 이유는 위대함과 처절함이라는 상반된 감정으로 세상의 불확실성과 인간의 모호성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시가 모방하는 대상은 리얼리티 그 자체가 아니라 시적 질서이며 이것이 시가 덕성과 이성을 교육하기에 적합한 이유다. 교훈과 즐거움을 동시에 선사하는 시는 역사는 물론이고 철학보다 우월하다. 사실 시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드라마가 역사보다 우월하다는 얘기까지 했지만 차마 철학보다 우월하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시드니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훈과 즐거움에서 즐거움은 굉장히 아까 카타르시스가 주는 즐거움, 어떤 감정적인 정화, 감각, 이게 이제 연극의 요소이라는 걸 인정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의식을 교훈이라고 봤는데 이 교훈이라는 것이 계몽하고 정의를 부르짖고 이런 교훈이 아니라 오히려 불확실성과 모호성이라는 어떤 삶의 진실을 교육하기에 적합하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는 시드니가 드라마 요소 중에서 가장 불안하게 여긴 것은 바로 예측 불가능한 관객의 존재였어요. 시드니는 이제 유럽의 신고존지 드라마를 가장 위에 놓고 그 다음에 영국의 동시대 드라마, 셰익스피어의 신고전주의를 따르지 않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약간 저급은 아니지만 하여튼 불만이었어요. 거기다가 더 불만인 건 동시대 관객들. 수준이 너무 낮다. 이제 과도한 그들의 현존감, 육체성, 이 시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늘 이것은 가장 큰 위험의 요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85년 후에 왕정복국의 시인 존 드라이드는 드라마에 대한 에세이에서 유럽의 오히려 영국 드라마와 영국 관객을 옹호합니다. 유럽의 신고전주의 그쵸? 법칙을 무시하고 여전히 중세적 형식을 따르고 있는 당대 영국 드라마를 비교하면서 자연이 아닌 인위적 규칙을 따르는 프랑스 드라마에 비해 영국 드라마는 때때로 폭력적이고 복잡하지만 생생한 인간의 행위를 반영한다 라고 주장합니다. 드라이든이 있던 이제 왕정복국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크로멜이 이끄는 굉장히 엄격한 청교도 공화국이 무너진 후에 다시 부활한, 왕정만 부활한 게 아니라 닫혔던 폐쇄되었던 극장이 다시 열리면서 연극의 어떤 감각적인 즐거움을 다시 향유하게 된 시기고 그것을 높이 평가했죠. 그러나 이후 계몽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왕정복국의 자유분방하고 감각적인 문화는 청산되어야 할 적폐로 여겨졌죠. 귀족이 아닌 도시 신사계급의 주요 교객이 낸 18세기 극장은 시민들의 민주적인 공론의 장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관심은 시민관계로 갔고 1765년 세뮤얼 존스는 드라마와 시민관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관객은 바보가 아니다. 그렇죠? 관객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대로 배우로 인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극으로부터 감동을 받는 까닭은 무대의 사건의 특수성에서 보편성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관객이 느끼는 공포와 연민 역시 실제하는 고통이 아니라 그 가능성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존스는 드라마의 본질을 시가 가지는 보편성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관객의 상상력에서 찾고 있습니다.
사실 문학 이론적 접근과 역사학적 접근이 이렇게 딱 나눠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어떤 전위적인 스펙트럼을 가지고 방점이 조금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데 역사학적 접근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짐발도는 18세기를 영국 드라마가 중세적 미메시스에서 현대적 미메시스로 변환하는 시기로 지목하면서 이 시기의 극작가의 목표가 자연을 닮은 예술, mirror up to the nature가 아니라 예술을 닮은 자연으로 변모했다고 주장합니다. 예술이 삶을 모방하는 것만큼 삶 역시 예술을 모방하죠. 자연의 모방에 그치지 않고 자연의 변형과 개선을 지향하는 보다 적극적인 예술관으로의 변모는 인간의 이성의 힘을 맹신했던 시대정신, 계몽주의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세기, 17세기의 영국 드라마가 여전히 중세적인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18세기로 오면서 오히려 유럽의 신고전주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서 그 시대정신이 반영된 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삶과 현실 속에서 모방할 만한 이상과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20세기로 오면 사회의 실상이 더 암울해지죠. 그래서 현대 드라마의 미학적 형식을 흡사 체스 게임의 말의 존재로 전락한 현대인이 처한 역사적 조건과의 상호작용으로 파악했던 루카치와 스촌디의 역사미학적 접근 방식은 레이몬드 윌리엄스에 의해 계승되고 확장됩니다. 윌리엄스는 예술로서의 비극과 삶 속에서의 비극을 구분하고 시대마다 전자와 후자가 관계하는 방식을 감정의 구조, structure, feeling을 통해서 규명하고 있습니다. 전자와 후자라는 것은 비극과 사회, 예술과 삶이라고 할 수 있고 경험된 세계에 대한 대응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감정의 구조는 어떤 원리나 기술이 아닌 감정과 연관된 체험으로 구체화됩니다. 이게 사고의 구조라고 하지 않고 감정의 구조라고 한 이유는 이것이 여전히 모호하고 어떤 과정에 있는 동력으로 읽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뭐가 확실한 어떤 것으로 아티큘레이티드 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드라마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그 안에서 어떤 감정의 구조가 확장하거나 변화되기도 하고 또 성공하거나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윌리엄스는 드라마 형식을 특정 감정의 구조를 저장하고 전달하고 확산하는 소셜 컨벤션, 사회적 관습이라고 부르는데 관습을 우리는 좀 약간 부정적인 것으로 보잖아요. 매너리즘인데 사실 윌리엄스는 관습을 사회적 동의라고 봅니다. 암묵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수용 또는 대중의 반응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파격적인 변화도 당대의 감정의 구조 안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전통과 혁신 간의 팽팽한 긴장을 통해 내파의 형식으로 새로운 관습이 탄생합니다.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그 안에서 사실 스존디와 루카치가 현대 드라마를 분석하는 방식도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러나 새로운 형식은 사회 구성원들의 삶 속에 이를 받아들일 잠재적 기운과 의지가 마련되어 있을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예술가 개인의 창조적인 일탈로 여겨지지만 이 형식이 더 많은 이들의 감정의 구조와 공명할 때 이를 동시대 예술의 관습으로 받아들이는 동의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토대 위에 이루어지는 드라마는 생물처럼 탄생, 성장, 쇠퇴의 과정을 거치면서 진화와 변이를 이어갑니다. 관객과의 실시간 소통에 의존하는 존재론적 특성상 드라마 형식은 작가 개인의 예술적 자유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으며 혁신적 시도 역시 이미 사회 구성원들의 감정의 구조 속에 이를 인지하고 수용할 토양이 마련되어 있을 때 하나의 미학적 형식으로 안착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스가 사실주의, 자연주의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은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그쵸? 네. 그래서 극장주의적인 접근으로 넘어갔는데 사실 극장주의적 접근은 제가 현대 드라마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다양한 형식의 드라마와 경쟁을 하게 되고 그쵸? 이게 이제 적자생존 진화에서도 다양한 종들이 이제 생존과 경쟁을 통해서
경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드라마 일반과의 차별화된 어떤 자신의 그 정체성, 생존의 방향성을 찾는 과정에서 더 강조된 특별히 더 발달된 드라마의 유전자 형질이 극장주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저는 하고 있는데요. 현대 드라마의 혁명적 변화를 견인한 서사극, 부조리극의 공통점은 미메시스의 대상과 함께 그 대상을 바라보는 주체를 비추는 이중의 거울이 작동하는 것이죠. 자연을 비추는 거울을 넘어 그 거울의 거울로 확장된 현대 드라마의 메타적 자기 반영성은 관객에게 존재를 의식한 자의식적 행위인 연극성을 통해 극장이라는 드라마의 외면을 오히려 전경화합니다. 플라톤 이후에 거짓, 속임수, 가짜 등의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되었던 연극성이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의미로 전유되는 것이죠. 서구 드라마 이론 내지는 연극사에서 그 드라마의 극장주의는 크게 이제 미메시스 이론과 테아트럼 문디 세계관과 관련이 되는데, 전자가 재현의 스타일, 즉 미학적 양식이라면 온 세상이 하나의 거대한 극장. 그러니까 양세란 선생님 말씀에도 다 연극장이다.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요. 의미로 사용된 후자는 일종의 철학적 세계관이에요. 사실 테아트럼 문디라는 개념 자체는 그래서 고대로부터 연극성은 문학과 철학, 미학과 세계관의 상호 영향관계 속에서 그 의미가 진화되어 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실은 플라톤에서 시작됩니다. 미메시스와 테아트럼 문디. 그래서 그의 동굴 비유는 아시는 것처럼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한 세계 극장을 리얼리티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우매함에 대한 알레고리죠. 그 그림자를 다시 모방한 미메시스는 가짜 중에 가짜인 거고요. 피케로, 세네카, 아우구스투스 등 로마 중세의 신플라톤주의자들 역시 세상을 거대한 극장에 비유하고 했습니다. 세계 극장 개념은 계몽주의 이후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가 20세기 반사실주의 계열 드라마에서 새롭게 조명되는데요. 미메시스와 테아트럼 문디가 융합된 현대 드라마의 극장주의는 삶과 연극의 상호 반영성과 상호 부정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미학적 형식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삶에 대한 삶의 진실성, 삶의 핵심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래서 사회를 규명하고 교육시키고, 여기서는 연극성, 극장이라는 존재론이 거의 대등하게 오히려 더 전경화되는 그런 형식이 되는 것이죠. 루비콘은 브레이트의 서사극이 근대 이전의 세계극장이 신에게 부여했던 재판관 역할을 관객에게 부여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서사극에는 대조적인 장르인 에픽과 드라마가 혼합되어 있을 뿐 아니라 미메시스에 대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상반된 관점이 공존하고 있죠. 재현의 허구성을 경계하고 관객의 감정적 몰입을 방해한다는 점에서는 플라톤적이지만, 반전을 통한 새로운 인식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미메시스의 방점을 피친성이 아닌 메이크, 만든다는 창조적 행위에 찍은 아리스토텔레스와 연결됩니다. 브레이트가 자신의 서사극을 반 아리스토텔레스 연극으로 청명한 것은 오히려 둘 사이에 존재하는 연속성에 대한 반증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베케트의 극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더 한 발짝 더 나가서요, 관객의 존재 자체가 연극성의 기반이 됩니다. 왜냐하면 드라마틱한 액션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움직임도 없는 베케트의 드라마는 오로지 관객의 바라봄에 의해서 연극으로 존재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그 어떤 사회적 문법으로부터 고리를 끊어낸 베케트 드라마의 무저항성, 무관심, 무의미는 관객의 타성적 감각과 관습한 사유의 도전을 제기하고, 하지만 그의 목적은 흔히 말하듯 의사소통의 불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언어적 전제를 거부하는 것이며, 드라마 고유의 언어를 실험함으로써 새로운 소통의 회로를 구성하는 것이다. 베케트의 관심은 극장으로서의 세상의 상관은 더 나아가 극장 자체에 집중되고, 이러한 자기 반영성은 연극을 세상이 아닌 극장에 대한 재현으로 전환합니다. 그러니까 극장 밖의 것에서 오히려 그 폐쇄된 상태로 그 연극 자체의 과정성을 재현하는 연극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데리다의 어떤 잔혹극에 대한
아티클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데리다는 연극의 진정성은 그 데리다의 The Science of Cruelty and the Closer Representation 밑에 각주에 나와 있는데 사실 이 글은요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르토의 잔혹극이 어떻게 전통적인 재현의 감옥에서 벗어났는지,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이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후반으로 가면 하지만 아르토가 하는 어떤 그 오리지널한 것, 기원이라는 것도 결국은 재현을 통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절대성이라는 것도 결국은 절대성의 재현 이라는 근본적인 그 폐쇄 회로를 벗어나지 못한다. 쉽게 얘기해서 데리다가 언어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텍스트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다 알고 계실 텐데 연극에 있어서도 재현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재현 외부의 어떤 이데아도, 재현 외부의 어떤 이데올로기도, 재현 외부의 어떤 진실도 없이 재현이라는 폐쇄 회로 속에서 이제 재현이라는 어떤 그 인간의 운명을 무한 반복하는 곳이 이제 연극인데 그것이 비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데리다의 연극의 진정성은 현존 원본에 대한 서구 형이상학의 집착에서 벗어나 오히려 재현을 존재 형식으로 받아들일 때 가능하다. 역설합니다. 모든 것은 이미 재현이고 그 자체로 반복이죠. 재현을 거부하지만 재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여기서 물론 재현은 서구 그 연극이 몸을 그 삭제시키면서 어떤 그 형이상, 신의 재현으로 치환한 그런 재현은 아니지만, 그래서 오리지널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다르게 표현하긴 하고 오토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그것도 재현의 회로 안에 있다는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 아르토의 잔혹극의 한계는 그러므로 플라톤의 진단과 달리 비관주의로 귀결되지 않습니다. 재현의 폐쇄성은 무엇이든 재현 가능하고 무엇이든 재현에 불과하다는 해방과 자유를 제공하죠. 재현행위에 담긴 죽음과 놀이의 잔혹한 힘은 존재가 스스로의 정체를 계속적으로 유보함으로써 끊임없이 재탄생할 수 있는 그런 놀이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자, 현대 드라마의 관객은 극장이라는 비일상적 공간으로 들어가 본질이라는 허울과 짐을 벗어버리고 놀이가 인간의 유일한 본질임을 목격합니다. 연극이라는 거짓의 미로에서 삶의 진실을 대면하는 것, 그것이 드라마의 역설입니다. 배우의 연기는 인물의 본질에 대한 가장이 아니라 인물이 자아를 재현하는 방식, 그 수행의 과정에 대한 미메시스입니다. 그런 점에서 드라마가 궁극적으로 비추는 것은 삶의 연극성이자 존재의 재현성이 아닐까. 현대 드라마가 이것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진화와 변이를 거듭하는 가운데 도래한 다양한 드라마의 홍수 속에서 공연예술로서의 드라마, 제가 아까 드라마 연극 퍼포먼스 중간에 연극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적으로 발달시킨 현대 드라마의 유전적 형식일 수 있다. 잠정적 결론은 제가 이제 어떤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을 구분짓는 그런 학제적인 사고방식이 사실은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을 이분법으로 확 나누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인문과학이 획득했던 그 시기가 바로 요즘에 이제 많이 얘기하는 인류세의 시작점으로 지목되는 시기이죠. 그래서 인류세라는 것은 인간들의 생명종이 지질의 변화를 초래할 만큼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죠. 그 힘을 무변별하게 사용한 대가로 인간종의 멸종을 맞이할 수 있다는 종말론을 내포합니다. 따라서 이 용어에는 지구의 최상의 포식자로서의 인간의 자기 반성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이 이제 어떤 자연과학자가 제기한 용어에서 사실은 자연과학에서는 인류세란 말이 인문과학처럼 이렇게 회자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 어떤 융합적이고 통합적인 그 관점이 이 포스휴먼 시대에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무수한 생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연주의 얘기를 빼먹었기 때문에 중간에서 제가 여기서 자연주의의 이제 포스휴먼적인 싹이 품고 있었다라는 부분은 건너뛰고요. 아리스토텔레스로 시작했으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연과학자였으며 본질을 상정하고 이를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면역법이 아니라 사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잠정적 결론을 도출하는 균합법,
진압적 접근을 시학의 비평적 원칙으로 제시했음을 생각할 때 배제와 분리를 특징으로 하는 19세기 이식 인문과학의 관점과 방법론을 근본적으로 제고해야 한다. 인간과 정신을 특권화하는 인본주의적 습관이 우리를 어디다 데려놓는지 보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많이 얘기하는 포스트 휴머니즘과 포스트 휴먼 드라마를 이제 얘기할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을 제가 얘기하면서 늘 어떤 딜레마를 느끼는 것은 결국 이 모든 것이 인간이 주도하는 담론인데 어떻게 포스트 휴먼을 할 것인가. 하지만 휴먼 전체가 아니라 일정한 어떤 휴먼을 포스트해야 되는가를 생각할 때 적어도 19세기 식의 인간관을 포스트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드라마의 핵심 유전자인 미메시스가 현실 자체가 아닌 현실의 가능태를 투영하는 운동 에너지이자 베냐민이 강조한 바와 같이 겉으로 드러난 유사성에 대한 판단이 아닌 보이지 않는 연골고리를 유추하는 능력이라면 미래의 드라마가 고유의 미메시스를 통해 극복하고 구성해야 할 뉴 휴먼은 어떤 모습으로 비인간 존재와 함께 공존하고 번영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좀 충격적으로 들은 말 중에 이게 인용을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고 어디서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잊지 못하고 지금 제가 여기다 이거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자, 후손들에게 어떤 지구를 물려줄 것인가 고민하기보다는 지구에 어떤 후손들을 물려줄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미래의 드라마가 이 뉴 휴먼의 도래를 어떻게 준비하는가, 이 질문들이 드라마의 다음의 진화 단계를 상상하는 기자비가 되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성희 선생님 드라마의 DNA 진화 변이 질문 아주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 학회인 만큼 드라마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누구나 다 가질 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만큼 또 정의 내리기가 사실은 오늘도 목격하셨겠지만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아직까지도 오리무중인 게 드라마 개념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드라마 분석 이런 수업을 오랫동안 해보면서 여러분이 가장 헷갈리고 혼동하기 쉽고 정의 내리기 어려운 게 드라마 개념이다, 이런 얘기를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하는 얘기가 드라마의 드라마라는 단어는 드란, 아까도 아리스토텔레스 시합에서 이제 행위 언급했던 그 드란이라는 용어에서 나왔고, 그래서 이제 행동과 행위 이런 것이 이제 드라마의 핵심이며, 또 특히 드라마적인 행동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너무나 흔히 알고 있듯이 주요극 행동이 있으면 또 반대극 행동이 있고, 이것의 갈등과 대립을 따라가는 것이 드라마를 보는 가장 큰 재미로서 우리가 이제 익히 알아왔던 것이죠. 물론 이제 포스트 드라마나 오늘날 다양한 또 새로운 변이 종의 드라마에서는 또 적용이 안 되겠지만, 어떻든 20세기 초반까지는 드라마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이 극행동이라는 요소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또 에티엔 수리오라는 20세기 초의 그 미학자 같은 경우에는 20만 개의 드라마틱 시츄에이션이라는 책을 통해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그 22만 개의 희곡을 분석해봤을 때 극상망의 이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존재한다. 이제 그것은 어떤 대상을 추구하는 주체, 사자라고 표현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또 그가 추구하는 대상, 태양, 또 이제 그것이 과연 가치가 있는지를 항상 이제 재단하는 정물, 그리고 또 그것을 보조해주는 달, 뭐 이것 이렇게 한 네 가지 임자로 22만 개의 상황을 요약한 바도 있다 보니까 어떤 극적 행동, 극행동과 반대극 행동, 뭐 이런 부분이라는 것은 드라마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최근까지도 우리가 이해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또 사실 그 드라마라는 개념을 질문에서도 좀 쓰긴 했는데, 사실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드라마란 말을 드디어 쓰진 않았잖아요. 비극과 희극, 서사시 이렇게 세 가지 장르로서 언어로 된 모방을 구분하고 그것에 이제 이론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사실 이제 중세를 지나고 신고전주가 도래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 엄청나게 이제 연구가 되고 새로운 신고전주의 물결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비극과 희극의 이론이 굉장히 발달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비극의 이론이 가장 진실감을 추구하는 하나의 장르다 이렇게 발전이 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위한 뭐 삼통일의 법칙이라든지 여러 다른 그 여타의 미학적 그 원칙들이 제시가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낭만주의를 도달하게 되면은 낭만이란 것이 로맨티시즘이라고 했을 때 로망은 소설이 프랑스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설의 자유로움에 견도가 되면서 그 연극 또 비극과 희극의 정말 엄격한 장르의 분리라든가 여러 가지 원칙들을 벗어나는 그런 새로운 미학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드라마란 이름을 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제3의 장르로서의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드라마가 본격적으로 그 연극 세계에 도래한 도는 18세기, 19세기를 거치면서 드라마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이 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뒤들어오는 드라마 세리우스 진지한 드라마라고 표현했고 위고 경우에는 비극도 희극도 아닌 비극의 숭고성과 희극의 비속함은 인생의 진실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것이 혼합이 되어야 된다. 혼합미를 강조하면서 드라마의 본질이고 자신이 쓰는 그런 연극은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담은 드라마를 쓰겠다. 그렇게 하면서 엄청난 그 디테일을 이렇게 무대 위에 쓰고자 함으로써 결국은 낭만주의가 폭망하게 되지 않을 도저히 구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진리를 추구했던 그 과정 드라마를 통해서 희극과 비극의 경계를 넘어서고 혼합으로써 삶의 진실을 보여주는 드라마를 구사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는 좀 어려움에 봉착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사실주의나 뭐 오늘날 보게 되는 다양한 OTT 드라마까지 드라마는 여전히 또 변종을 거치면서 오히려 왕성하게 이렇게 번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포스트 드라마를 거치면서 포스트 드라마가 포스트하고자 하는 드라마는 과연 뭔가 그럼 포스트 드라마는 드라마인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드라마의 그 어원을 뒤집어 보다 보면은 행동으로 다시 비교를 하게 되고 인간은 행동하지 않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행동함을 그리는 그런 자기 복제일 수도 있고 이 모든 또 아르토까지 포함하는 이런 다양한 포스트 모던 드라마들에는 역시 드라마가 중심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선생님 이 어려운 거가 굉장히 많은 그 인용문이 있어가지고 저도 약간 감기 기운도 있고 약간 해외를 갔다 시차가 있어가지고 눈을 부릅뜨면서 열심히 읽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선생님의 발제가 드라마를 문학이론적 접근, 역사미학적, 극장주의적 접근을 통해서 좀 총체적으로 다뤄보고자 하셨던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결국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의 구분이 없이 자연과학적 관점에서 드라마의 유전자가 앞으로 변화하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어떻게 진화해 나가려는지 또 어떠한 뉴 휴먼에 도달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선생님의 입장과 또 어떤 미래의 변화 속에서도 인간에 대한 방점을 유지하는 가운데 드라마의 변이를 지켜보고자 하는 결론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발제문에서 다뤄진 인용문들이 이렇게 간결하게 또 많은 걸 다루다 보니까 충분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경우도 없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세 가지 인용문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을 해주십사 이렇게 발제 질의를 던졌는데 이미 발제를 하시면서 많이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거 여쭤볼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네, 어떻든 저로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의 인용 처음에 비극의 정의에서부터 드라마의 본질 혹은 어원이 된 드란, 행동 이 개념에 대해서 좀 더 방점을 좀 찍고 그러한 가운데 드라마를 이해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좀 제안을 드려봤고요. 또 두 번째는 로즈 짐발도가 18세기 영국 드라마가 중세 미메시스, 현대 미메시스로 변환되면서 자연을 닮은 예술이 아니라 예술을 닮은 자연을 목표로 하는 그런 극작가들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대목이 좀 흥미로웠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17세기에서 자연의 개념이 굉장히 대두가 되는데 그렇다고 정말 자연주의의 자연도 아니고
또 오늘날 환경을 우선하는 그런 자연도 아닌 사실은 그 데카르트의 이성 중심에 의하여 모든 것을 사고와 이성 속에서 재현하고자 하는 시기가 시작된 게 이 시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자연의 개념은 사실 이성에 의해서 자연스럽다고 판단되는 것, 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 왔어가지고 그 영국의 로즈 짐발도 얘기도 좀 흥미롭게 접했고 선생님께서 이미 또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경우는 이제 약간 데리다의 그 Closure of Representation이라는 이 글, 포스트 모던을 소개했던 데리다와 또 리오타르 글 중에 가장 유명한 글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아르토를 또 서구세계 속에 또 포스트 모던의 하나의 기수로서 소개하게 된 가장 또 저명한 글로서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께서 지금 이제 앞부분은 빨리 넘어가시고 뒷부분 얘기를 하셔가지고 앞부분이 생략이 돼서 제가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일단은 여타의 재현 중심적 드라마와 차별성을 갖고 아르토 얘기를 했고, 그래서 클로징을 했다. 리프레젠테이션은 클로징을 했고, 그럼으로써 이 리프레젠터블 표상될 수 없는 것이 본격적으로 대두가 된 그런 예로서 이제 아르토를 설명했고, 이런 부분이 이제 포스트 모던의 기폭제가 됐다라고 보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오토 리프레젠테이션이다. 어떻든 우리가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이 아닌 남을 바라보면 그것을 내 이성 속에 또 리프레젠테이션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프레임을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아까 그 얘기를 벌써 또 이미 해주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질문을 던졌던 이유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선생님의 전반적인 그 드라마를 좁게도 보고 또 넓게도 보고, 그러나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가운데 미래의 드라마를 상상해보고 또 구상해보고 또 실제로 창조하자는 이런 입장 속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게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저로서는 어떻던 그 빅토르 위고가 제3의 장르로서 드라마를 주창했던 19세기, 또 여기서 그는 그로테스크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추한 게 아니라 숭고함과 비속함이 혼합이 됐을 때 나타나는 강렬한 힘, 이 그로테스크를 통해서 인간과 삶은 진실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봤던 이런 부분을 좀 되새겨보면서 드라마의 본질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라기보다 너무 설명을 많이 해서 죄송한데요. 그래도 발제문에서 또 다루지 않고 좀 더 보충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선생님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그냥 어떤 핵심적인 것만 보충을 해드리면, 처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거는 그 시학을 전반적으로 설명하려기보다는 플라톤이 미메시스에 대한 비판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미메시스 개념을 확장적으로 읽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드라마 내부에서의 행동, 극행동과 이제 반대 극행동의 대립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을 그 모두를 합한 드라마 내부의 행위와 사실은 그 드라마 외부라는 어떤 그 차이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as they are, 제가 얘기한 것처럼 현실과 드라마 위에 펼쳐진 어떤 as they are이, 근데 그것이 이상적인 현실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 플롯이나 모든 것이 어떤 as they are이라는 사람들, 굉장히 음흉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 공통적으로는 결국은 자신들이 가드너로서 만든 어떤 예술이 자연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라고 보기에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인간 이성을 모든 것의 중심에 놓은 그 시대 정신이 반영된 그런 트랜지션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아르토와 데리다 얘기는 이제 아르토도 어려운데 사실은 이 아티클 길지도 않은데 제가 진짜 다 해석하면서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눈 것이고, 그래서 클로즈업 레프레젠테이션은 맞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전의 레프레젠테이션 클로즈한 건 맞아요. 하지만 아르토의 잔혹극 역시 영어로 표현된 closed space라는 거예요. 그걸 폐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레프레젠테이션의 closed space,
그것이 오리지널 레프레젠테이션이건 오토 레프레젠테이션이건 whatever. 그래서 closed 스페이스, 그러니까 클로저하고 클로즈드 스페이스를 1부와 2부로 나누면서 그런데 이것이 그럼 우리는 제약 여부에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에 갇힌 존재인가?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와 해방을 준다는 것이죠. 그런 이제 포인트를 잡는 것도 쉽지가 않았는데 어쨌든 그 점을 제가 여기서 좀 이제 표현을 하고 싶었고 그것이 현대영국사 특히 베케트는 극장밖에 없고 지금 이 순간에 극장성에만 오로지 집중하는 그것이 데리다가 얘기한 클로즈드 스페이스, 오리지널 레프레젠테이션 좀 상통하는 점이고 그러면 그것이 드라마 전반의 본질이냐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현대 드라마가 갖는 어떤 생존의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드라마와 차별되는 나만의 어떤 한 끝이 있어야 되고 그 사진이 나오고 뭐 영화가 나오고 이러면서 드라마의 어떤 그 종들이 엄청 다양해졌는데 여기서 어떤 대체성으로서의 현대 드라마가 원래 가지고 있던 유전된 형질 중에 특별히 더 선택적으로 발달시킨 꼬리만 길어진다든지 귀만 길어진다든지 목만 길어진다든지 이런 것처럼 이 극장주의적인 접근이 그런 것의 하나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네.